열대우림산 맥주. 독일 마르부르크에서 1557년 카니발 축제 때 인쇄된 아메리카 신대륙에 사는 야만적이고 벌거벗은 무서운 식인종의 실제 역사와 기록이라는 환상적인 제목의 초판본이 있다. 한스 슈타덴이 쓴 책이다. 엄격한 표정의 사서가 하얀 장갑을 낀 손으로 그 귀한 책을 내주었다. 중세 독일어 인쇄체로 된 작은 책자는 거친 목판화로 장식되어 있었다. 슈타덴의 책은 남아메리카에 대한 최초의 민족학 보고서로 통하고 초판본은 지극히 희귀하다. 세상에, 이 책은 브라질의 가장 큰 도서관에도 없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브라질 고고학자 클라우스가 속삭였다. 나의 아마존 방문에 대한 응답으로 클라우스가 아우크스부르크를 방문했다. 이곳 도서관에 최초의 신세계 여행 보고를 담은 고서가 보관되어 있어서였다. 아우크스부르크는 아메리카 신대륙 발견 시대의 독일 신성 로마 제국에서 가장 중요하고 부유한 도시였다. 이 도시에 스페인 왕들에게 아메리카 원정대와 유럽 전쟁을 이끄는 데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해준 푸거와 벨저 같은 부유한 상인들이 살았다. 당시 아우크스부르크 시민들은 전 세계적으로 움직이는 상인과 은행가들로서 신대륙에서 일어나는 일을 주의 깊게 지켜보았다. 그들은 일반적인 화제거리도 얻지만 무엇보다 경제적 관심이 컸다. 신세계의 자원으로 이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더 나아가 오늘날 베네수엘라는 꽤 오랫동안 아우크스부르크의 소유였다. 칼 5세가 부유한 상인 가문 벨저가에 베네수엘라를 임대했기 때문이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아우크스부르크에서는 여행 보고를 열심히 수집했다. 당시 유럽 인쇄술의 중심지기도 했던 아우크스부르크에서 신대륙에 대한 수많은 보고서들이 최초로 인쇄되었다. 그래서 아우크스부르크의 시립도서관과 국립도서관에서 브라질 관련 희귀 고서를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슈타덴의 귀한 이야기는 독일어판이 나온 후 곧바로 라틴어판으로 나왔다. 마티아스 메리안의 동판화로 정교하게 장식된 라틴어판은 전 세계에 널리 퍼졌다. 허센 홈베르크, FJ 출신의 청년 슈타덴은 사냥을 나선 인디언들의 습격을 받기 전까지 오늘날 브라질의 우바투바 근처의 섬에 주둔한 포르투갈의 보루를 지키고 있었다. 인디언들이 그를 납치하고는 자신들의 팔을 깨물어 보임으로써 슈타덴의 운명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알려주었다. 사실 인디언들은 해변에서 곧장 그를 때려 죽여서 먹어치울 생각이었지만 슈타덴에게는 행운이 따랐다. 그를 사로잡은 두 형제가 누구의 소유인지를 놓고 다투다 합의를 보지 못했다. 그러자 형제는 슈타덴을 마을로 데리고 가서 추장에게 선물하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슈타덴의 여행은 계속될 수 있었다. 마을에 끌려간 슈타덴은 격렬하게 저항했지만 곧 날카로운 돌칼로 멋진 수염을 댕강 잘리고 말았다. 아마 인디언들도 털이 많은 먹잇감은 좋아하지 않았던 모양이다. 그리고 인디언들은 슈타덴을 살찌우기 시작했다. 추장은 큰 연회를 벌일 때 슈타덴을 잡아먹으라고 지시했다. 슈타덴은 오두막과 그물침대와 넉넉하게 요리를 해주는 여인도 받았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나면서 슈타덴은
인디언들의 생활을 관찰할 수 있었다. 그는 곧 피 튀기는 의뢰를 목격했다. 슈타덴과 동시에 또 다른 사람이 마을에 끌려왔었기 때문이다. 슈타덴은 추장의 식인 행위를 그치게 하려고 온갖 수단을 동원했지만 추장은 무슨 말인지 도통 이해하지 못하고 반대로 슈타덴을 초대해 갓 구운 손을 먹어보라고 권했다. 사람이 사람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슈타덴은 크게 외쳤다. 하지만 추장은 이렇게 설명했다. 나는 절대로 사람이 아니다. 나는 제규어다. 나는 사람 고기가 맛있다. 결국 슈타덴의 말은 소귀의 경읽기였다. 그러던 어느 날 구원이 다가왔다. 프랑스 상인이 물건을 팔기 위해 마을에 나타난 것이다. 당시 프랑스인들은 투피남바족과 연맹을 맺고 있었다. 한편 투피남바족은 슈타덴이 복무하던 포르투갈인들과는 적대 관계에 있었다. 슈타덴은 앞서 납치범들에게 자신은 포르투갈 사람이 아니라고 몇 번이고 말해왔지만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슈타덴이 다시 한번 목숨을 구하려고 사정하자 추장이 말했다. 지금까지 여기에 있던 모든 자들도 절대로 포르투갈 사람이 아니라면서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했다. 물론 다 거짓말이었다. 그러던 차에 마침 프랑스인이 나타나자 슈타덴은 남자에게 달려가 포르투갈어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해달라면서 제발 인디언들에게 자신이 진짜 프랑스인이라고 말해달라고 애원했다. 여하튼 자신은 원래 독일인이라고 했다. 프랑스 상인은 슈타덴을 옆으로 밀치며 프랑스어로 말을 걸었다. 이에 프랑스어를 알아듣지 못해 어리둥절해하는 슈타덴의 표정을 보고 틀림없이 본국인이 아님을 알아챈 프랑스인은 눈 하나 깜짝 않고 인디언에게 말했다. 저자는 잡아먹어도 됩니다. 당시 프랑스와 독일의 우호관계가 썩 좋지 않은 때였다. 프랑스인 기독교 교우가 도울 생각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후에 슈타덴은 곧 닥칠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이런저런 궁리에 골몰했다. 도망칠까? 인디언들이 철저히 감시하고 있어 도주는 불가능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슈타덴은 직감적으로 인디언들의 세계관이 어떤지 알 수 있었다. 인디언들은 도덕적 질타나 협박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지만 대신 초자연적인 힘과 마법은 크게 두려워했다. 여기에 구원책이 있음을 간파한 슈타덴은 자신이 강력한 영과 접신하는 샤먼인 척했다. 슈타덴은 인디언의 세계관에 우연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10분 활용했다. 인디언들은 자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초자연적인 원인에 의한다고 믿었다. 어느 날 인디언들이 그를 데리고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을 때였다. 마침 천둥번개를 동반한 거센 비가 퍼부었다. 비에 홀딱 젖은 슈타덴은 인디언들에게 자신이 섬기는 신이 벌을 내리는 뜻으로 비를 내렸다고 말했다. 그러자 인디언들은 명민하게도 악천후를 내린 신은 비를 그치게도 할 수 있을 것이니 슈타덴더러 기도를 드려 비를 멈추게 하라고 되받아쳤다. 슈타덴은 절망적으로 기도했고 실제로 거센 비가 그쳤다. 인디언들은 크게 놀랐다. 이어 슈타덴이 마을에서 한밤중에 벌인 소동은 한층 더 강력하고 결정적인 인상을 주었다. 어느 날 기회를 살피던 슈타덴은 몰래 밤에 도망을 치다 붙잡혀 절망적인 심정으로 달을 올려다보았다. 슈타덴의 눈에 달이 잔뜩 찌푸린 얼굴로 보였다. 우연히 그곳을 지나가던 추장이 슈타덴에게 무엇을 하고 있냐고 묻자 슈타덴은 방금 떠오른 느낌을 말했다. 달이 화를 내고 있습니다. 달이 누구에게 화를 내고 있지? 추장이 물었다. 추장님에게요.
이렇게 달에 빗대어 슈타데는 추장에게 처음으로 마음속 분노를 드러낼 수 있었다. 그런데 달빛 속에서 내뱉은 그의 말은 신탁과 같은 효과를 했다. 그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아 추장과 그의 가족들이 병이 난 것이다. 슈타데는 추장에게 자신을 죽이려는 의도 때문에 병이 난 것이라 설명했다. 그러자 추장은 달이 화를 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달이 뜬 날 밤 슈타덴이 했던 말을 기억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추장은 자신이 슈타덴을 잡아먹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다른 자가 슈타덴을 죽여 구워 먹는다 해도 추장 자신은 절대로 먹지 않겠다고 했다. 아직 어중간한 성공이었다. 슈타덴은 추장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실제로 추장의 식구들은 죽었지만 추장은 병이 나았다. 이어 추장이 또 한 번 병이 났을 때 슈타덴으로부터 건강을 기원하는 기도를 받았다. 이제 인디언들은 슈타덴이 실제로 강력한 주술사라서 절대로 잡아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어느 날 프랑스인이 다시 마을에 찾아왔다. 독일인이 아직도 살아있는 것을 보고 놀란 프랑스인은 마음이 누그러져서 인디언들에게 지난번에 자신이 착각했다고 둘러댔다. 프랑스인은 슈타덴이 우군이 확실하다고 말했다. 그 사이 인디언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된 슈타덴은 다음번 배를 타고 고향으로 떠날 수 있었다. 물론 슈타덴은 우선 인디언들에게 부친이 아프다는 이야기를 꾸며대고 무슨 일이 있어도 다시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해야 했다. 해변에서 작별할 때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모였다. 마지막 포옹에 눈물이 펑펑 쏟아졌다. 한스 슈타덴의 이야기는 여기까지다. 오늘날 우바투바는 브라질의 수도 상파울루 남쪽에 위치한 유명한 휴양지로 100개의 아름다운 모래사장과 멋진 호텔들도 있다. 그 중에 투피남바라는 숙박소도 있는데 물론 안심하고 지낼 수 있다. 그곳에 인디언들이 살지 않은 지는 이미 오래되었다. 그런데 슈타덴의 모험이 물질 변화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그는 책의 부록에 자신을 납치한 인디언들의 일상생활을 소개하고 그들이 이룬 기술 분야의 성과와 발명을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다. 우리는 고기잡이, 그물침대, 마니옥 재배에 대해 읽을 수 있다. 슈타덴이 인디언의 일상에 대한 많은 것을 처음으로 묘사했기 때문에 그의 저서는 민족학자와 역사가들에게 가장 중요한 원천으로 통한다. 일개 멍청한 군인이 아니었던 슈타덴은 탐험가의 시각과 사고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또 전형적인 독일 사람으로서 열대우림에서 제조되는 맥주에도 관심이 많았다. 현대 옥토버 페스트를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처럼 그도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맥주를 평가했다. 하지만 그곳 맥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도 알고 싶었다. 슈타덴의 책 2부는 독일 맥주 순수령과는 전혀 관계없는 완전히 새로운 맥주 제조의 세계를 기술하는 데 바쳐졌다. 열대우림에서 내놓은 맥주는 특이했다. 슈타덴은 인디언 마을의 수많은 축제에서 맥주를 여러 번 맛볼 기회가 있었다. 진하고 맛이 좋았다. 인디언들이 파티용 술을 제조하는 과정은 모든 유럽 국가의 술 제조 과정과 크게 다르다. 알코올 성분을 얻으려면 당분이 필요하다. 따라서 당분이 든 모든 즙으로 술을 만들 수 있는데 예를 들어 포도주나 사과주가 있다. 곡물로도 맥주를 만들 수 있지만 곡물은 전분만 함유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곧장 술을 만들 수는 없다. 전분은 당분자로 구성되어 있지만 우선 특별한 효소를 이용해 당분자를 분해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곡물에 싹을 틔우는 방법을 쓴다. 싹이 나면 특정 효소에 의해 전분이 당분으로 변하기 때문이다. 마니옥은 전분을 많이 함유하지만
당분은 1g도 들어있지 않다. 아무튼 유럽 전통 술 제조 방법으로는 마니옥으로 술을 만들 수 없지만 인디언들은 자신들의 방법이 있다. 술을 만드는 과정은 여러 단계를 거친다. 우선 마니옥 뿌리를 잘라 독성을 없애기 위해 끓인다. 슈타덴의 설명에 따르면 그런 다음 젊은 여인이 뿌리를 씹어 커다란 토기 그릇에 뱉어 물을 부어 따뜻하게 데운 후 그것을 땅의 절반쯤 묻어놓은 크고 넓은 토기에 옮긴다. 이 토기에서 맥주가 발효하기 시작한다. 이틀 동안 발효되게 놔두었다가 이후 인디언들은 맥주를 마시기 시작해 술에 취한다. 집집마다 맥주를 담그고 마을 축제가 열리면 남자들은 우리처럼 서로 무리지어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며 술을 마셔서 술동이를 완전히 동내고 만다. 입에서 뱉어낸 맥주의 화학적 비밀은 슈타덴이 투피남바 마을에 사로잡힌 지 400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밝혀졌다. 사람의 침 속에는 아밀라아제라는 다당류 가수분해 효소가 들어있다. 아밀라아제는 마니옥 뿌리의 전분을 분해해 당분으로 변화시킨다. 그 과정은 우리 입속에서 이미 일어난다. 그래서 으깨진 곡물을 오래 씹으면 맛의 변화를 알 수 있다. 인디언들의 물질 변형에서 천재적인 부분은 지금까지 맥주 제조에서 사용하지 않았던 침을 활용했다는 것뿐만이 아니다. 그보다 열대우림의 화학자들은 물질이 최대로 활성화하는 적확한 온도를 세심하게 고려했다는 것이다. 슈타덴의 보고에 따르면 인디언들은 뱉은 죽을 다시 한번 데울 때 적확하게 끓는 전보다 현저하게 낮은 온도로 데웠다고 한다. 오늘날 우리는 아밀라아제의 작용이 78도씨에서 최대치에 이른다는 사실을 안다. 인디언들의 침 섞은 맥주는 술 제조의 유래만큼 사람들에게 많은 환상을 자아내는 물질이 없음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심지어 사람들이 곡물 경작을 시작한 이유가 맥주를 만들기 위해서였다는 이론을 세울 정도였다. 사람들이 정주한 이유도 한 곳에서 줄곧 맥주를 만들어 즐기고 싶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적지 않은 역사가들이 빵은 사실 양조 기술의 부산물이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 남아메리카와 중앙아메리카 인디언들의 화학 및 기술 능력과 창조성에 대한 우리의 시각은 그들의 식인 풍습으로 인해 지금까지도 많이 흐려져 있다. 식인 풍습은 인디언들을 야만적인 존재로 보이게 했고 정복자들에게 잔혹한 대륙 정복을 정당화하는 빌미를 제공했다. 중남미 원주민들이 적을 살해하는 행위는 그래도 이해할 만하지만 잡아먹기까지 하니 굴복시키는 게 마땅하다는 주장이다. 이는 위선적인 논리다. 당시 인육을 먹는 풍습은 유럽에서도 널리 행해진 일로 거지부터 귀족까지 규칙적으로 인육을 먹었다. 물론 신체 전체를 먹는 건 아니었고 극히 소량만 먹었다. 인육은 약국에서 무미아라는 이름으로 팔렸다. 무미아는 때로 이집트 미라의 가루를 뜻하기도 했다. 이집트 미라처럼 오랜 세월 보존된 시체에는 생명력이 잘 보존되어 있어 치료 효과가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무미아는 대부분 사형수의 시체 일부를 팔아 부수입을 올리는 사형 집행인들에게서 구할 수 있었다. 사람들은 교수형을 당한 범죄자의 시체로 직접 무미아를 만들기도 했는데 몇몇 의사들은 그렇게 직접 만들어 출처가 명확한 무미아를 적극 권했다. 왜냐하면 이집트 미라의 경우 미라가 된 사람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고 혹시 생전에 병자였을지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이었다. 무미아는 통상적으로 포도주 한 모금과 같이 복용하라는 처방이 내려지는 관계로 환자에 따라 위장장애가 따르는 경우는 좌약도 썼다.
온갖 통증과 질병에 무미아가 처방되었지만 특히 체중이 급격하게 빠지는 소모성 질병에 쓰였다. 유럽에서는 11세기부터 이런 식인 풍습이 확인된다. 1920년대에도 여전히 대형 제약회사에서 일명 무미아, 인육을 팔았다. 그러니 유럽인들은 실로 아메리카의 식인종을 얕잡아 볼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무조건 무서운 식인종을 오싹해 한다. 식인 습관과 황금이라는 거대한 상징을 제외한 아메리카 토착민들의 발명은 무의미한 것으로 본다. 하지만 신대륙의 물질과 화학 과정은 매우 독특한 경우가 많다. 그 경제적 가치는 아메리카 대륙에서 지금까지 쭉 공급되어 온 금, 은의 가치보다 훨씬 더 높을 것이다. 침을 섞어 만든 맥주는 서양에 도입되지 않고 지역 특산물로 남았다. 그러나 고무, 퀴닌, 쿠라레, 초콜릿, 옥수수, 감자가 없었으면 현대 산업과 학문, 아니 한마디로 현대 세계가 달라졌을 것이다. 따라서 아메리카 대륙 발견 시대에 저술된 고서 연구는 오늘날에도 큰 의미가 있다. 브라질 고고학자 클라우스 힐버트는 아우크스부르크 도서관을 방문한 후에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옛 원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인디언들이 예전에 다루었던 많은 것을 오늘날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만일 당신이 숲에서 굉장한 발굴터를 발견하고 훌륭한 도자기를 찾아내 옆마을 인디언에게 보여주면 이렇게 말할 거요. 네, 우리 조상들이 그걸 만들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아메리카 정복이 많은 사람에게 남겨놓은 큰 충격이 뭔지 아세요? 현재 살아있는 인디언들이 극심한 열등감에 자주 시달린다는 겁니다.